스튜디오에 지금 김현 전 국회의원, 조혜진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이 청문회 관련 얘기들 계속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예, 오늘 사실 세 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단연 김현철 후보자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명 이후에 드러났던 의혹들, 또 최근에 남북관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희들이 생중계로 시청자분들 전달을 해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이제 모두 발언을 했었고 또 질의가 두 번 좀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그 남북관계 관련해서 본인이 어떤 논란을 의식한 듯 모두 발언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언급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은 교수 시절 그다음에 이제 통일 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기고하거나 뭐 책에 나온 내용 가지고 지금 주로 의원들이 질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본인도 그 SNS상에서 올린 글 중에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남북관계나 아니 평화정착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그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통일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정부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겠다.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정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제 이게 워낙 남북 관계가 예민하고 반대하는 분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국민의 한 70% 가까이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이런 역할을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지금 이제 2기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문을 만들지 못했고 그다음에 남북 대화도 계속 이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부 장관이 이 정책을 또는 그 전문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또는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이 좀 생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조 의원님은 모두 발언부터 그리고 두 의원들의 질의 답변까지 좀 들으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모두 발언은 한편에서는 정부의 기존 대북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반복을 했고요. 그다음 본인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는 좀 그 겸허하게 듣겠다.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북 정책을 수립하겠다 하면서 조금 이제 유화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이후에 진행되는 개별적 그 논란 사항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 예.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 제기됐던 것들은 다수 국민의 그런 눈높이하고는 다른 좀 편향된 그런 그 자기의 대북관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같은 경우도 그 나라 망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든가, 그리고 그 오이사 조치도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우리한테 그게 손해다 말하자면 대북 제재가 아니고 우리한테 오히려 더 손해인 그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군복 입고 현장에 간 거에 대해서 쇼다라고 표현을 했다든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다든가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편향된 대북관 또는 막말 이런 것이 이제 자질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는데 그런 하나하나에 대해서 기존의 자기 발언을 그대로 유지를 하는지 아니면은 자기가 좀 편향됐다. 그리고 막말은 좀 품격을 못 지켰다 이렇게 인정하고서 나올는지 이건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의사진행 발언에서부터 또 새로운 또 의혹이 제기됐고 처제한테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것 아닌가 건물을 다세대 17세대 다세대 주택을 소유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김재경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증인을 왜 채택 안 해주느냐 또 그 계좌 자료를 왜 안 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어떻게 소명할는지 차명이 아니라고 할는지 아니라면은 그 증인을 데려올 수 있을는지 계좌 자료를 내놓을는지 그런 부분도 이후에 질문 답변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언급을 김현철 후보자가 했어요. 그 논란에 대해서 그 저서 SNS 발언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본의가 다르게 전달됐다, 곡해된 부분이 있다, 의도와는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좀 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자, 이런 걸로는 국민들 또 야당 의원들 좀 설득할 수, 이해 납득시킬 수 있겠습니까? 또 그렇습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19대 때 인사청문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뭐 그때는 사실 SNS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수를 지냈다거나 아니면은 그 강연을 하셨던 분들이 그 소위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뭐 그 반북 이데올로기를 그 반복해서 얘기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전교조를 빨갱이 집단으로 매도를 했다거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정반대의 이 논리를 구사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인사검증할 때 낙마 요인으로 된 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그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최근의 책에서는 아니라고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힌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왕자 씨에 대한 것도 정치적 문화적 갈등으로 비롯된 거다라고 총칭했다라고 해명을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제재에 대한 문제는 예. 대북 제재는 소위 1718위원회, 그러니까 유엔에 있는 1718위원회에서도 제재가 목적이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그 과정으로서 궁극적 과제는 평화 체제를 가기 위해서 제재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위한 제재이냐 아니면은 남북 간의 그런 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제재를 하는 것이냐라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막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과도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치적 논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는데 이때 이분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을 두고 자신의 판단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와 차별이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지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비판할 문제 또는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 이런 질문 어떻습니까? 지금 연구자와 학자로서의 그런 글과 발언들은 글쎄요, 오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장관이 되고 나서 글쎄요, 그런 걸 다 떨쳐버리고 정치적 색깔을 완전히 배제한 채 정말로 국민이 바라는 그런 통일부 장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이분이 통일부 장관 정책 보좌관도 하셨고요. 그다음에 통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분을 지지하는 성명서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안보통일국정 자문위원도 역임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통일 문제만큼은 과단성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남북 간의 관계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추진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평가도 또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여당에서는 외통위 소속 의원까지 교체하면서 야당 공세를 좀 대비한 것 같아요. 이해찬, 박병석 의원을 각각 국방부 기재위로 옮기고 최재성, 윤후덕 의원을 배치시켰습니다. 예. 이 카드는 좀 적절했다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화력을 보강을 했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든 사수해내야 된다, 방어해내야 된다라는 그런 방침이 청와대와 또 여당 사이에 공유가 돼서 그렇고 여당 안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화력이 좋다고 판단한 최재성, 윤후덕, 박경미 의원 그렇게 보강을 했는데 물론 이분들이 대놓고 후보를 비호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국민들이 볼 때 저 여당 의원들 주장도 일리가 있다라고 평가가 된다면은 후보자에게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그 논리가 단순히 문제가 된 논란이 된 후보자의 무리한 언행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비호하는 논리를 편다든가 또 무리한 주장을 편다든가 또는 야당을 거꾸로 이제 공격을 해가지고 그 논란을 또 유발한다든가 이러면은 후보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저분들이 옆에서 여당 후보들이 또 여당 의원들이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후보자 본인이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 그것도 야당 의원들 대상이 아니라 TV를 통해 지켜보는 국민들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향해서 어떻게 제대로 해소를 시켜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굉장히 짧게 했어요. 야당 박주선 의원님의 5분에 걸쳐서 자기의 이제 의혹 제기를 쫙 했는데 통상 그 정도 되면은 장관은 발언 제한이 없기 때문에 뭐 5분 해도 되고 10분 해도 되고 충분히 자기 해명을 할 수 있는데 한 1분 정도 짧게
그냥 진위가 왜곡됐다라고 끝난 걸 보고서 일단 뭐 너무 논란에 말리지 않겠다는 뜻도 돼 보이는데 또 너무 구체적 답변 없이 해명 없이 그냥 원론적으로만 이야기하다 보면 그걸 계속 또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똑같이 왜곡됐다 또는 뭐 송구스럽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국민들한테는 의혹을 해소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겸허한 자세를 갖되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왜곡이 됐다면 어떻게 왜곡이 됐는지 어떻게 잘못 전달됐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고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사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일시에 다시 그럼 고칠 수 있느냐 할 그것도 잘 고민이거든요. 뭐 후보자가 모두 발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생각들은 평생의 자기 연구 과제였고 일하면서 축적되어 온 그런 결과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지 일시적으로 그냥 뭐 잠깐 어디 자료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평생 이 일에 이 문제에 자기가 골몰했고 연구했고 현장에 또 경험했고 실무를 경험했고 그래서 쌓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인데 그 일시적인 SNS상의 문제였다라고 또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후보자의 답변이 오전 오후 중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임위는 외통입니다. 선수가 굉장히 많죠. 삼선 의원들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그렇잖아요. 저도 한 1년은 했습니다. 조선 때. 네. 예, 그 여쭤보려고. 글쎄요, 이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공세에 답을 할지 모르겠는데 사보임을 통해서 이제 선수 교체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당 쪽에서는 김현철 장관 후보자가 약간 불안하다. 또 우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사보임을 하신 건지 어떻습니까? 여당 분위기는. 지난번에 이제 대정부 질문 때 총리께서도 김현철 장관에 대해서 후보자 중에 나은 분으로 이렇게 평가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은 그 지금 검증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그 학자로서의 그 소신 있는 발언이 소신이냐 아니면은 도를 넘어선 얘기냐 이제 이것에 대한 논란인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SNS상에서 이제 그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336만 원을 뒤늦게 납부했다는 거하고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이게 이제 연립주택에 그 각각 나눠서 이제 살았다 이제 이건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검증 과정에서 논란을 삼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 항목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한다고 봐요. 예. 또 부동산 투기,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는 뭐 유장 전입의 문제나 논문 표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 뭐 병역 문제, 부동산 투기, 그 뭐 그런 거잖아요. 악의성이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그 이제 야당 의원들이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 그 통일부를 바라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우리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느냐 이게 논점이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오후쯤 되면 부딪힐 거라고 저는 보고 오전에는 뭐 후보의 도덕성의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그 과거의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오후 되면은 미래로 가는 얘기가 주로 이제 청문회에서 다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도 외통위 정보위 활동을 했던 분이고 윤우덕 의원도 파주 지역이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통일을 어떻게 관철시켜 낼 거냐라는 것에 좀 집중해서 오후에 질의가 진행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두고도 사실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 보면 청와대에서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니냐. 알고도 이 부분을 그나마 그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서 뽑았다는 것은 인재 고갈이 아니냐. 혹은 몰랐다라고 하면 뭐 인사 시스템 검증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의 어느 쪽을 택해도 사실 뭐 비판적인 시각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재 고갈이라고 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10년 동안의 이제 소위 공직사회 내지는 전문가 그룹의 이 자기 관리의 문제도 같이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세 분의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장관 내정자 중에 어제 포함해서 그러니까 차관을 박근혜 정부 때 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이번에 그 내정자로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공직에 진출하는 분들이 자기 관리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은 늘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종합 5세트, 그러니까 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5가지를 갖추지 않은 내정자가 없을 정도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치렀는데 지금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7 기준을 높여놓고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그나마 조금 이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비판이 높을수록 어쨌든 공직사회의 기강이나 도덕성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저는 그것은 맑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인재 고갈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그런 그 소위 가이드라인이 이제 2005년도 인사청문회를 채택하게 된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조금 묻어둘 수도 있는 거다. 배제 요인이라기보다는 경고성의 의미는 있지만 2005년도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배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재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예. 어제 1명 했고요. 오늘 3명, 그리고 내일 또 3명 있습니다.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돼 있는데, 그래서 후보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 분도 있고요. 한두 개가 있고요. 그 크기에 작고 크면 뭐 국민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검증 시스템과 인사청문회 실효성이 과연 적절한지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7명이 인사청문 보고 채택 없이 과연 또 임명이 또 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두 가지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어도 아마 임명은 그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도 이 최근에 며칠 사이에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들 몰랐던 거 아니다. 다 알았고 스크린했고 체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변인이.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처럼 김재경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변수는 되겠지만은 그런 거를 제외한다면은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들은 청와대에서 알고도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임명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명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청와대의 인사하고 국회의 청문회 사이에 이런 괴리와 논란 이거는 두고두고 참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사안인데 대통령의 인사권이 청문회의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또는 개최되더라도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보고 채택되더라도 적합이냐 부적합이냐라는 결론과 무관하게 다 임명할 수 되게 되어 있는 현재 제도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으니까 야당은 어차피 그럴 바에는 그 대통령 인사권을 통해서 이게 시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청문회에서 최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 예. 이런 쪽으로 전략이 모여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더 과열되고 특히 신상에 관한 의혹에 또 더 집중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게 여야 간의 정쟁의 요인이 되고 전국을 경색시키기도 하고 또 정치에 대한 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 심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쭉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은 이런 문제를 이제는 좀 시정하고 좀 보완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예. 대통령 인사권을 어느 정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 또 국회 인사청문회도 어느 정도는 좀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혹시나 김현철 장관 후보자 중요한 발언하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얘기 잠깐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어젯밤에 기각이 됐어요. 기각 사유, 흔히 아는 기각 사유 외에도 다른 이야기를 법원에 좀 했습니다. 기각되다 보니까 검찰도 수사가 좀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뭐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영장 청구 자체가 좀 무리하다라는 게 국민들의 정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직전에 장관을 하셨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결국 망신 주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요. 특히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씨를 포함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졌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 장관으로서 직무 범위 안에 있다라는 점이 인용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의 이 것과 그러니까 실질적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민간인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직업을 없애고 뭐 그랬던 거랑은 본질적으로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고 업무의 연장이다라고 본 점이 어찌됐든 지금 야당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슨 블랙리스트 일단은 오후 되면은 미래로 가는 얘기가 주로 이제 청문회에서 다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뭐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도 외통위 정보위 활동을 했던 분이고 윤우덕 의원도 파주 지역이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이제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통일을 어떻게 관철시켜 낼 거냐라는 것에 좀 집중해서 오후에 질의가 진행될 거다라고 봅니다. 이낙연 총리의 발언을 두고도 사실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찌 보면 청와대에서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니냐. 알고도 이 부분을 그나마 그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이라서 뽑았다는 것은 인재 고갈이 아니냐. 혹은 몰랐다라고 하면 뭐 인사 시스템 검증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식의 어느 쪽을 택해도 사실 뭐 비판적인 시각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재 고갈이라고 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10년 동안의 이제 소위 공직사회 내지는 전문가 그룹의 이 자기 관리의 문제도 같이 포함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세 분의 이제 청문회를 하는데 장관 내정자 중에 어제 포함해서 그러니까 차관을 박근혜 정부 때 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이번에 그 내정자로 됐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공직에 진출하는 분들이 자기 관리가 덜 되어 있다는 것은 늘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종합 5세트, 그러니까 뭐 라고 얘기할 정도로 5가지를 갖추지 않은 내정자가 없을 정도로 이제 인사청문회를 치렀는데 지금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7 기준을 높여놓고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항목에 그나마 조금 이제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비판이 높을수록 어쨌든 공직사회의 기강이나 도덕성은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저는 그것은 맑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인재 고갈이라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그런 그 소위 가이드라인이 이제 2005년도 인사청문회를 채택하게 된 그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조금 묻어둘 수도 있는 거다. 배제 요인이라기보다는 경고성의 의미는 있지만 2005년도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사실은 배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재 자체가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오늘 어제 1명 했고요. 오늘 3명 그리고 내일 또 3명 있습니다.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돼 있는데 그래서 후보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 분도 있고요. 한두 개가 있고요. 그 크기에 작고 크면 뭐 국민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검증 시스템과 인사청문회 실효성이 과연 적절한지 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7명이 인사청문 보고 채택 없이 과연 또 임명이 또 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2가지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사실은. 청문 보고서 채택 없어도 아마 임명은 그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도 이 최근에 며칠 사이에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들 몰랐던 거 아니다. 다 알았고 스크린했고 체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변인이.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처럼 김재경 의원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후보자가 어떻게 소명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변수는 되겠지만은 그런 거를 제외한다면은 그동안에 제기된 의혹들은 청와대에서 알고도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럼 임명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명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청와대의 인사하고 국회의 청문회 사이에 이런 괴리와 논란 이거는 두고두고 참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사안인데 대통령의 인사권이 청문회의 개최 여부와 무관하게 또는 개최되더라도 보고서 채택 여부와 무관하게 보고 채택되더라도 적합이냐 부적합이냐라는 결론과 무관하게 다 임명할 수 되게 되어 있는 현재 제도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대통령 임명할 수 있으니까 야당은
어차피 그럴 바에는 그 대통령 인사권을 통해서 이게 시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청문회에서 최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자. 예. 이런 쪽으로 전략이 모여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더 과열되고 특히 신상에 관한 의혹에 또 더 집중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게 여야 간의 정쟁의 요인이 되고 전국을 경색시키기도 하고 또 정치에 대한 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 심화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에도 쭉 논의가 많이 있었지만은 이런 문제를 이제는 좀 시정하고 좀 보완을 해야 될 시점이 됐다. 예. 대통령 인사권을 어느 정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 또 국회 인사청문회도 어느 정도는 좀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혹시나 김현철 장관 후보자 중요한 발언하면 저희들이 바로 현장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얘기 잠깐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 어젯밤에 기각이 됐어요. 기각 사유, 흔히 아는 기각 사유 외에도 다른 이야기를 법원에 했습니다. 기각되다 보니까 검찰도 수사가 좀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뭐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영장 청구 자체가 좀 무리하다라는 게 국민들의 정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직전에 장관을 하셨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결국 망신 주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요. 특히 이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 씨를 포함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공직사회 기강이 해이해졌고 그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그 장관으로서 직무 범위 안에 있다라는 점이 인용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의 이 것과 그러니까 실질적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민간인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직업을 없애고 뭐 그랬던 거랑은 본질적으로 다르게 접근하는 것 같고 업무의 연장이다라고 본 점이 어찌됐든 지금 야당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무슨 블랙리스트를 가지고 굉장히 뭐 거대한 뭐가 음모가 있은 것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청와대에 그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김태우 전 특별감찰관의 주장을 소위 사실 절대화하는 이런 그 야당의 정략적인 그런 공세의 고삐가 일단은 좀 멈출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 검찰의 좀 일방적인 과도한 그 수사에 조금 무리하다라는 점이 좀 확인된 그런 예. 영장 기각 아닌가 싶습니다. 청구 자체가 무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당 입장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야당 입장도 그렇겠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그 원래 이 수사와 재판은 불구속 수사 재판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그렇죠. 게 이제 제 생각이고 구속영장은 법에 규정된 요건에 한해서 엄격하게 발부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그동안에 법원에 또 검찰의 이 실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남발을 했었죠. 거의 영장도 법에 엄격한 규정대로 한다면은 한 20%, 30% 될까 말까 할 건데 실제로는 80~90%가 영장이 발부가 된 게 현실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또 지난 박근혜 정부 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지금 적폐 수사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남용이 돼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또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또 다른 사유를 또 내세워가지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에 대한 평가 없이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이거는 구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영장을 발부해 주던 법원이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또 증거인멸, 또 도주 우려 없으니까 영장 발부 안 된다. 이렇게 구속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중잣대가 문제인 거고 또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또 도주 우려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를 또 거의 똑같은 사안을 놓고도 지난 정부의 적폐 수사하고 지금 이 김은경 장관에 대한 영장 심사는 또 전혀 다른 똑같은 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놨거든요. 지난 정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또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검찰이 거의 무차별적인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증거란 증거는 검찰이 다 가져갔습니다. 검찰이 다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증거인멸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전직 대통령이고 전직 장관을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뭐 도망갈 리도 없는데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하고 또 구속하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안이 중대하다고 해서 이제 구속시켰는데 이 사안 이 판사는 영장 진단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도주 우려도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장관을 지낸 사람이 어디 도망가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지내고 장관 지낸 사람들 다 구속시켰거든요.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이중잣대다라는 말씀을 근데 하셨어요. 그런 거기서 기준이 바로잡아야 그런 될 이중잣대로 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네. 하는 것들이 또 말이 안 드릴게요. 맞고 예. 그다음에는 인사에 있어 가지고 청와대가 그 이미 사람을 내정해 놓고 그대로 그 밀어붙이는 것이 과거의 관행이었다라고 또 그것도 위법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원이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판사가 해버린 거예요. 지금 요전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좀 김시현 실장, 조윤선 장관 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 관행에 대해서 관행인 줄 알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건 관행이 아니고 적폐다 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감옥에 보냈는데 그걸 이제 와서 이 판사가 관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예, 다르다라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 하시는 여론의 거죠. 예.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 예, 같습니다. 김 의원님. 그 이중잣대 지금 말씀하신 이중잣대 것- 얘기하시는데 예. 지금 전직 대통령을 구속시켰다라는 걸 얘기하시는데요. 그럼 예. 아마 전직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면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직 대통령은 아닌 것 같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금 억울하게 구속시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 포함되는 겁니다. 어떻게 파면된 대통령인가? 전직 어떻게 대통령이 보냅니까? 도망갈 우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지금 판사 증거인멸이 얘기를 있었습니다. 한다면 한다면. 예, 증거인멸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BBK와 관련된 증거를 지하에 사무실에 뒀고 그 증거가 있다는 것을 주변에 전직 비서관들과 또 이제 청계재단의 관계자들이 증거가 있다는 점을 얘기를 했고 그 예. 증거를 파악을 한 겁니다. 그 증거인멸 증거를 우려가 검찰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네. 다 쥐고 있는데 예, 어떻게 잠깐만요. 인멸합니까? 법원의 과거의 판단을 가지고 서로 이제 엇갈린 주장을 하면 지금 저희들이 가야 할 길 멀기 때문에 네, 여기서 다 그렇습니다. 다룰 수는 없는 예, 예, 거고요. 오늘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기각 결정 존중한다 했고 더 투명한 임명 절차 고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 더 투명한 임명 절차 고민하겠다. 이거는 뭔가 의미가 있는 이야기 같아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영장 청구될 때도 또 한마디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되긴 됐습니다만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인수위원회가 없이 정부를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인사 시스템이 좀 뭐라고 그래 미완된 상태에서 했던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전 정부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그럼 임기를 보장해 주는 게 맞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부정부패 또는 여러 사건에 연루된 것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을 이제 환경부 안에서도 있고 뭐 다른 부처에서도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를 놓고 이제 법원과 검찰의 이견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라는 공간은 굉장히 사실은 부처와의 관계를 놓고 보면 좀 상급 기관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부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취지로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확보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금 저 취지는 그러니까 전문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요. 무슨 예.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직권 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일단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기각이 된 것이고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야당 측에서도 계속 짚어졌던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직권 남용 혐의가 적용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이것과 계속 비교를 해 나가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짚어볼 대목인 것 같고요. 이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법무부가 재수사를 권고하면서 이제 좀 철저하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거론이 됐던 부분은 특수강간 그리고 별장 성접대, 성폭력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아니라 뇌물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법무부의 권고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2013년도, 14년도는 특수강간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라고 됐고 그다음에 영장을 사실 청구도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경찰은 영장을 계속 청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검찰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 안 했고 결과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이
22일 날 공시에 선글라스 끼고 뭐 변장한 채 출국하려다가 이제 들통이 나는 바람에 어쨌든 그 예.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재수사를 요청한 거고 검찰에서도 면밀하게 그 수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냈는데 제가 볼 땐 시작은 뇌물수수에서 시작하겠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그 별장 성폭행을 포함한 특수강간까지도 저는 입증을 그 여러 진술이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예. 이 그 이제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과 그다음에 그 이준희입니다. 이준희죠. 그 민정비서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곽상도 민정수석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입증이 증언이 일관된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조응천 의원의 경우는 이미 보고를 했다. 당시 비서실장한테도 보고를 했고 민정수석에도 보고를 했는데 채택이 되지 않았고 외려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자꾸 들쑤시느냐라는 식의 경고를 받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경찰은 그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또 본인은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 굉장히 뭔가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조응천 비서관이 하려고 했던 것하고 다르게 공직기강 비서관은 인사를 검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검증 시스템과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사이에서 또는 더 큰 그 윗선에서 이 문제를 무마시키거나 아니면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그 종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2013년, 2014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 수사가 될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수사 라인이 전면 교체되다 보니까 외압이 있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곽상도 전 민정수석 그리고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연루된 것 아니냐. 근데 곽상도 의원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아니다. 이거 정치 공세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 법무부 조사단이나 또 조사위원회에서 곽상도 전 수석과 이중희 전 비서관에 대해서 수사 촉구를 한 거는 그 근거가 경찰에 대해서 질책했다. 그리고 좌천성 인사를 했다. 그게 직권남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에서 사전에 물어봤을 때는 내사 안 한다. 동영상 안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런 문제가 없나 보다 하고 청와대에서 김학의 차관을 임명을 했는데 차관 발표되자 그 오후에 그날 오후에 경찰에서 내사하고 있다. 동영상 갖고 있다. 이렇게 발표해 놓으니까 청와대는 발칵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청와대 그 이제 경찰을 질책을 하고 그렇게 인사에 잘못된 인사를 하도록 결과적으로 그 문제를 야기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문책성 인사를 했다. 그게 왜 잘못이냐? 그게 왜 직권 남용이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곽상도 의원이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조응천 현재 민주당 의원 당연히 같이 대상이 돼야 되는데 거기만 쏙 빼고 자기와 민정비서관인 이중희 비서관만 수사 대상으로 검찰에서 넘겼다. 예. 법무부에서 넘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명백하게 정치 보복이다. 특히 자기가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그 문다혜 씨 관련된 의혹이라든가 이런 대통령 주변의 그 사위 문제라든가 이런 데 의혹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복을 한 거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진상위원회에서 뭔가 이게 좀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제가 직권남용이 되는 그 그 이유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 조응천 의원하고 저희 곽상도 의원 얘기가 너무 다르니까요. 예. 아니 근데 예.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3월 달과 4월 달 얘기만 하셔서 그런데요. 사실 그때는 2013년? 2013년 2월 25일 날 취임을 하셨고 그러니까 19일 날 당선이 돼서 인수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이 검찰총장으로 내정이 됐었어요. 검찰총장에서 내정됐다가 법무부 차관으로 된 과정을 빼놓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됐다가 이 별장에서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없는 법무부 차관으로 간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는 인수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민정수석이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3월 21일 날 그러니까 그 이제 공식 수사를 전하는데 4월 달에 해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좌천이 되고 4명에 대해서 해체를 시킵니다.
그건 뭐냐면은 무마하라고 했는데 왜 무마를 못했느냐? 왜 동영상을 그러니까 식별이 불가능한 동영상이 있었고 식별이 가능한 동영상이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첩보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게 당시 청와대에 민정수석 라인에 보고를 했더니 경찰로 돌아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민감용 경찰청장은 김학의 사건 당시 경찰들 검찰 수사를 받는다, 조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면은 신속하게 조사를 좀 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했으면 예. 좋겠다는 게 경찰청장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응천 공직기강 비서관은 분명히 성접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차관으로 임명할 경우에 정권에 굉장한 부담이 된다라고 올렸더니 되돌아온 얘기는 왜 본인이 아니라는데 자꾸 들쑤시느냐라는 지적을 받은 거고요. 민정수석은 몰랐다. 경찰 수사를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몰랐다는 얘기는 이제 그래서 모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네. 과거사 진상위가 네, 이제 수사 그렇습니다. 외압 불문 네, 관련해서 그래서 민정 라인에 있는 하게 민정비서관과 되는 거죠. 민정수석을 특정해서 예. 조사할 것을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권고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특권층의 어떤 비리 의혹들 이것뿐만 아니죠. 버닝썬도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장대한 사건도 그렇다고 지금 이제 청와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일주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수처를 가지고 패스트트랙 문제와 관련이 돼 있는데 이번 달 임시국회 안에 뭐 공수처법이 통과되기는 좀 난망해 보이는데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이렇게 국민들 정서나 지금 이제 이 사건을 보는 세 개의 사건을 보는 마음은 한결같이 어떻게 고위 공직자들은 이렇게 정말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 검경에 의해서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또는 현재까지도 벌어졌던 걸 바로잡으려면은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공수처 아니겠냐. 그렇다면 이게 오랫동안 이제 2002년부터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제기가 됐고 대선 치를 때마다 후보들이 다 공수처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잘 안 됐죠. 검찰과 경찰의 그런 헤게모니 쟁탈전도 있는 거고요. 검찰의 소위 이제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정 정도 양분했을 때 검찰의 권한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한 검찰 권력의 그 이기주의, 조직 이기주의로부터 비롯된 거라고 보고 이번 기회는 사실은 그 하늘이 내려준 기회이다. 공수처를 지금 반드시 여론이 많이 설치. 조성이 돼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 김학의 차관이 빠져나가는 이 방식을 보면 22일 날도 사실은 2분만 늦었어도 갔을 거 아닙니까? 한국을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그 권력 기관의 남용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이 자고우면에서는 저는 내년 총선에서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주연. 공수처 도입 자체는 뭐 정권만 바뀌었지 정권이 바뀌어 여야만 바뀌었지 옛날부터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렇죠. 이제 주장을 해왔던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번 국회에서 이 공수처법이 처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정부가 주장하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하는 그 정부 안의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경찰,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야당 탄압을 한다든지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거기다 공수처까지 대통령이 장악할 수 있는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손발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수처법을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여당 아닌데 그러면은 더 대통령 특권,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 더 강화되고 또 그걸 가지고 야당을 탄압한다든지 정치 보복을 한다든지 이런 그 폐해들이 더 강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대통령 권한을 더 약화시키고 청와대 말마따나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청와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대통령 주변 측근들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수처법을 만들려고 한다면은 정부와는 그대로는 안 되고 이걸 수정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고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그런 의견을 다 취합해가지고 절충안을 내놨어요. 그게 기소권하고 수사권을 분리해가지고 공수처가 수사권만 갖고 기소권을 갖지 않게 한다든가 또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추천위원회를 야당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여당이 1명 임명하고 3명은 야당이 임명하게 한다든지 또 추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 공수처
추천 표결을 할 때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받는 사람만 그 처장으로 추천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아마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받아들이고 있고 아마 못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대통령의 인사권, 대통령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공수처를 그대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여당의 입장이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번 국회에서 예, 공수처법 처리되기 좀 알겠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쉽지 않을 거다. 이 말씀. 근데 한마디만 드리면 그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재호 전 의원도 왜 자유한국당이 공수처를 처리하는 것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하는 마당이고요. 제가 볼 때는 고위 공직자들이 청렴하고 국민들 앞에 좀 당당할 수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좀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지금 기소권과 그다음 수사권을 갖는 것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국민에게 권력을 나눠준다고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근데 자유한국당이 왜 억지를 피우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